검찰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공판에서 이 답이 정답인지 아니면 오답인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6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래도 가장 눈길이 간 대목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고 적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이면서 다스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349억 원 상당을 사실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349억 원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349억 원에 대한 죄는 물을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 다스 법인카드 사용하고 비자금 조성한 게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 모든 자금의 초석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스 횡령하면서 비자금을 횡령하는 과정 중에서 법인세 포탈했다는 혐의로 31억 원 상당이 지금 그 공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다스와 관련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해서 그 LA에 있었던 총영사를 동원했다는 그런 혐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의 그 자금을 대도록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67억 원 상당의 지금 그 뇌물죄 혐의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또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합쳐서 7억 원 상당의 돈을 뇌물로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특히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던 김희중을 통해서 원세훈 씨로부터 하달받은 1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본인이 직접 수수했다는 혐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공직 임명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 그래서 이팔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다음에 부정처사했다는 혐의, 또 뭐 김소남으로부터 비례대표 관련해서 뭐 그 순번 주는 것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혐의, 뭐 또는 지광 스님으로도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울러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쳐서는 거의 한 35억 원 정도 상당의 또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나와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영포 빌딩으로 기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또 대통령 기록물 위반법 사건도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영장에서 청구했던 범죄 사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액수가 좀 더 늘어나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그동안 세 차례 네. 시도를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공정한 수사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그래서 무산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구속영장 청구서하고 이 검찰이 이번에 이제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이 기소장하고 내용이 좀 달라진 건가요? 뭐, 근데 아주 완전히 달라진 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 이팔성 그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부터 받았던 22억 5천만 원 플러스 나머지 금원들이 사실은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다사로 그 전 기획관이 받았다라고 하는 10억 원 상당의 돈은 영장까지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 공소장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에 추가 기소하려고 좀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아들인 이시영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압박을 벌이고 그 김윤호 여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지만 예. 결국 그게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그 카드를 앞으로 쓸 예정으로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는지도 이 부분도 정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현재 재판부를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하는 게 원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부패 전담하는 곳에 한 7곳에 있는 재판부를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하지 않겠냐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공범들이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굉장히 핵심적인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우리가 최종 선고됐을 때 김세윤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을 봤지만 최순실을 비롯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 재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같이 혐의를 함께 공동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한 곳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공판 준비기일을 두세 차례 가진다고 예상을 한다면 본격적인 심리는 한 5월 이쯤이나 돼야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을 법원에 검찰이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그 어느 재판부가 이 재판을 맡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부패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는 7군데의 형사 합의부 중에서, 그러니까 부패 전담 형사 합의부 중에서 한 군데 원래 배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컴퓨터로 배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하고 재판부가 무슨 관계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되면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를 배제하는 작업을 또 거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한 2,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고 나면 그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을 가지고 그 법원에서 아직까지 증거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작성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검찰하고 변호사가 먼저 모여서 날짜를 정해서 모여서 그때는 피고인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모여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지 증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재판에 대한 계략적인 전략을 짜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시점 자체가 5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초쯤이나 이제 돼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속 수감된 지 지금 한 20여일 20일 되지, 정도, 예, 됐지 19일 않습니까? 정도 됐죠. 그럼 앞으로 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속 재판인 경우에는 6개월 안에 1심을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2개월 구속되고 난 다음에 2차례 연장이 더 허용이 돼서요.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6개월 안에는 모두 끝내라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일단 규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너무 길어질 경우는 6개월 지나고 나면 일반적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검찰에서는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걸 예상하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좀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했을 때도 6개월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10월 26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이콧해버렸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워낙 혐의 사실이 많고 복잡하고 특히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개월 안에 못 끝날 게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그런 논란이 또 생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 대통령은 좀 다를까요? 재판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을 보이콧했던 시기는 구속기한 연장이 되면서부터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했던 건 아니라고 보는 측면들을 봤을 때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재판이 초기에는 저는 성실하게 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검찰이 수사 과정들을 거부했던 이유는 검찰에 대한 수사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이 여러 가지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정성을 위배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구속이 되기 전에 수사를 받으러 검찰이 가는 과정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입장문 발표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들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대 1심 재판부의 최종적인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본인의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제 공판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이제 법정 싸움이 치열해질 텐데요. 근데 보니까 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보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2분 정도가 있었었는데 지난번에 그 채용 공고를 냈고요. 8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3명이 이제 더 추가로 된 건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은 물론 이제 이분은 그런 채용 공고 때문에 들어오신 분은 아니지만은 최병국 전 의원이 사실 보강이 됐습니다. 이분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기도 하고 삼선 의원이기도 하고 제일 눈에 띄는 게 BBK 대책 특별위원장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사실은 연세가 76세이기 때문에 너무 많으시고 또 하나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된
지금부터는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분이 이제 가세한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실제 일할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건데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분은 오덕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덕현 변호사는 27기인데요. 네. 이분하고 홍경표 변호사 두 명이 이제 사실은 추가로 합류가 됐고 앞으로 또 몇 분을 더 뽑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법리 다툼을 첨예하게 해야 되는데 27기 정도 되게 되면 사실은 20년 정도 법원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제일 핵심적으로 지금 이 브레인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어허. 들고요. 예. 또 37기 홍경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한 셈이어서 가장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합류한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전략적으로 변호인단을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의 350억 원대 다스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동결 처분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환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실제로 환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일단은 가장 환수가 가능한 부분은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환수가 가능한 부분으로 네. 보이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의 약속이 전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했고 지금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차명 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현재 부동산을 차명으로 이곳 저곳에다가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차명 재산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벌금 180억이 구형됐지만 벌금의 여부와 상관없이 죄에 대한 이 추징 보전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몰수 처리하는 과정에 검찰이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도 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적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앞으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 재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기소하는 과정까지 왔지만 현재까지 아직 검찰이 가야 될 사안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첫 번째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김인호 여사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다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으나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인 시영 씨의 승계를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시영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네. 여기에 연결된 다스의 추가적인 내용들을 아마 검찰이 더 조사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네. 차명으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몰수 추징 보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전두환 추징법이 발의견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남의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근원이 누구 것인지 밝혀지게 되면은 그 사람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규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아들이라든지 그렇죠. 자기 친인척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차명재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명재산의 귀재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검찰이 추산하고 있는 건 한 1,00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밝혀지기만 하면은 이 부패범죄와 관련돼서는 필요적 몰수 사항이고 벌금을 무조건으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 차명재산이 정말로 누구 건지 혹은 친인척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뭐 자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은 일단 기소한 후에 보강 수사를 거쳐서 추가로 재판에 넘기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건가요? 사실 이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뭐 대면 조사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아마 응하지 않을 거거든요. 게다가 한번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검찰하고 변호인 혹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 이외에 다른 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럴 때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사실은 안 가고 있고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기존에 있는 다른 히든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든 카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인 이시영 씨의 문제라던가 김윤영 여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컨대 이시영 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인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뭐 6억 원인가를 돈다발을 들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었었는데 네. 그것이 본인 뭐 그때 이상은 뭐 이런 식의 그런 큰아버지들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는 그 돈이 김윤영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금 보이긴 합니다. 네. 16가지 혐의가 이제 적시가 됐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법정 다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어떤 혐의 그리고 이 혐의만큼은 이 전 대통령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혐의. 그걸 좀 분류를 하면 어떨까요?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뇌물죄이죠. 전직 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1억 이상 받게 되면 사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그런 특활비라던가 아니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그런 공직 매간 혐의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모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나 물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하겠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것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빼놓고 나머지 몇만 빼놓고는 다 인정을 한 셈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으로 압박이 가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 모두 허위로 날조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러한 증거들이 얼마나 날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할 때요. 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중에서 최순실한테 넘어간 그런 공무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47건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기소했지만 33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네. 이번에 영포빌딩에서 나온 그런 증거들도 물증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증거들인데 그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이 그런 식의 태도를 여기서 또 똑같이 견지한다면 사실은 그 영포빌딩에서 나온 문건이 제대로 증거로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무너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 다툼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봐가면서 재판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간단치가 않다고 볼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적인 쟁점상은 뇌물일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110억에 달하는 뇌물 중에 일부 이팔성 우리금융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라든지 추가적인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리적, 법리적 다툼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이 110억 중에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는 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나름대로 정부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건 이 전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고 측근들에 있는 진술에 의존한 것이 검찰의 공소장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1심 재판을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쪽의 논리들이 훨씬 더 충분히 탄탄하게 증거 능력이 확보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부인 김윤옥 여사, 그리고 아들 이시영 씨, 그리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각종 비리 혐의로 지금 사법 처리될 지금 상황인데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시영 씨 관련해서 혹은 이상주 사위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계속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조만간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윤옥 여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는 혐의가 사실 설령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부부를 함께 기소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좀 기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김윤혜 여사가 그때 받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으면서 내가 받은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김윤혜 여사가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아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을 넣어서 이번에 기소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김윤혜 여사에 대해서 10만 달러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김윤혜 여사에 대한 것은 아마도 검찰이 아직 완전히 정하진 않았지만 추후에 조금 더 가능성을 옅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